야, 이 끈끈한 이 군대 그 후임 사랑. 야, 자기 조금 비워먹고 후임 딱 챙겨주는. 이 뭐 정말 대단한데. 반갑습니다. 아, 예. 여러분 저 보고 싶었죠? 나도 엄청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야, 금방요. 저 해병대 그 후임 사랑을 내가 봤습니다. 자기가 한 입 딱 비워먹고요. 그러고 나서 이거는 내가 봤어요. 딱 비워먹고 조금 더 먹을까? 순간 그런 고민하는 걸 좀 봤거든. 그러더니 주더라. 후임. 요 옆에도 있잖아. 옆에도. 요 풍채 보세요. 훨씬 더 먹어도 더 많이 먹을 것 같은 이 친구는 건너뛰고 자기 후임 딱 챙겼다. 내도 좀 챙겨줘. 나도. 요즘에 감기 많이 하더라고요. 감기. 안 들리지? 이씨. 아, 아. 둘, 셋. 하나, 둘, 둘, 셋. 셋, 둘. 이렇게 하더라. 마이크 실험 중. 둘, 셋. 셋, 둘. 됐나? 됐어? 좀 더 이렇게 좀 크게 해줘. 됐죠? 안 됐나? 요즘에 감기 많이 하더라고요. 감기 각 학원들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감기가 싹 걸릴 것 같으니까 이제 좀 피곤하고 해서 좀 감기 걸려라. 의도적으로 하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감기 걸리고 나서 좀 푹 쉬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보입니다. 감기 안 걸리도록 하세요. 안 걸리도록. 여러분 수험생이 사람입니까? 감기 걸릴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잔혹한가요? 감기도 안 돼요, 여러분들. 감기도 안 돼요. 감기 잠깐 걸리고 나서 이렇게 좀 할 때 이미 시간은 가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막상 해야 될 것들 못하고 하면 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잘 하세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고. 저도 어제 이제 목이 좀 이상하고 콧물이 지금 나오더라고요. 재채기도 나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조만간에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대. 병원에 한번 가보려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도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뭔가 좀 걸릴 것 같다 하면 빨리 처방하세요. 걸린 뒤에 하지 말고. 알겠죠? 여러분. 감기 걸려가지고 한 일주 정도 이렇게 결결되고 하면은요. 근데 그 일주를 만회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다음부터는 또 힘들단 말이에요. 안 걸리고 쭉 갈 수 있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문제들. 자, 1번에 다음 중 법관의 재척 기피 회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재척 기피 회피. 자, 기억번은 여러분. 자, 구속기간 만료되기 불과 24일 가량을 앞둔 1심 8회 공판기일에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법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였음에도 법원이 소송 진행을 정지하지 않냐고 그대로 진행한 조치는 위법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 위법입니까? 우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소송 절차를 정지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학 결정을 했을 때와 우리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판례가 하나 있었죠. 이게 이 판례입니다. 구속 만기 임박한 상태에 기피 신청이 들어왔을 때 급속을 요하는 경우고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해도 된다는 그런 판례였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지금 소송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이제 이런 판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판례라는 것은 그 당시 법에 따른 게 판례이고 그래서 그 당시 법에는 충분히 이 구속 만기 임박한 상태의 기피 신청이 급속을 요하는 경우로 볼 수 있거든요. 지금은 소송법이 개정되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소송법이 개정되기 전 이제 충분히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경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제 판례라는 것은 그 당시 법에 따른 게 판례이니까 이런 판례들도 시험에 나왔으니까요. 최근에도 기억을 해주세요. 미연번에 상고심 판결을 내린 법관이 판결 정정 절차에 관여했다면 재척원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고심 판결을 내린 법관이 판결 정정 절차에 관여했다. 여러분 똑같은 신급의 재판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 했죠. 이게 재척 사유는 아닙니다. 우리 전심 재판, 바로 앞신급 재판에 관여하거나 바로 앞신급 재판의 증거조사라든가 사실심리에 했던 법관이 그 상급 법원 재판을 못한다는 것이고 동일한 신급의 재판은 얼마든지 해도 되죠.
상고심 판결의 정정은요, 이거는 상고심 절차입니다. 3심 절차란 말이죠. 제척원이 되지는 않고요.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재판 절차 항소심에 관여한 바 있으나 공판도 등에 경질되어 판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여러분, 약식명령을 했던 법관이 그 정식재판 항소심에 잠깐 참여했지만 경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법관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공판 절차를 갱신하거든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척 대상인 법관이 관여했다 보기는 어렵죠. 자, 옳은 질문이고요. 리얼번에 기피 신청이 있으면 소송 절차를 정지해야 하는데 구속기간 갱신은 정지해야 할 소송 절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소송 절차를 정지하는데 이때 정지해야 될 소송 절차는요, 모든 소송 절차가 아니고 실체, 유죄, 무죄 재판 도달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본안에 관한 소송 절차예요. 증거조사라든가 사실심리 이런 것들이 멈추는 거예요. 따라서 구속갱신이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기피 신청이 들어와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해도 된다는 것이죠. 포함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이요. 자, 법관의 제척 기피에 관한 규정은 17조 7호를 제한 외에는 법원 사무관 등에도 추정한다. 그렇죠. 17조 7호 이것은 추정하지 않습니다. 이걸 제한 외에는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옳은 지문이죠. 자, 이번에 관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 자, 1번에 관할 지정 신청과 마찬가지로 관할 이전 신청도 검사만 이렇게 했네요. 여러분, 관할 이전 신청이요, 관할 지정 신청이요, 관할 지정 신청이요, 관할 지정 신청이요, 이거는 누구만 한다고요? 검사만요. 관할 이전 신청은요, 관할 이전 신청은요, 피고인도 가능하다 했죠. 피고인도. 자, 그 관할 지정과 관할 이전, 재정 관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많이 출제된 것은 관할 지정이라는, 자, 이 신청은요, 검사만, 관할 이전은요, 검사와 피고인 모두 가능하다는 것. 이것을 가장 많이 물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항소심에서 공장 변경에 의해서 단독 판사 간의 사건이 합의 관할 사건으로 된 경우에 사건의 관할 법원은 고등법원이다라고 했습니다. 고등법원이다.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 항소심에서 공장 변경으로 단독 사건이 합의부 사건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의부 사건의 2심은 어디입니까? 고등법원이죠. 고등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법원으로 직권이 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번 옳은 지문이고 3번에 자,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제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현재제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현재제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볼록이가 만약에 볼록이가 부산에 살고 있을 때 부산에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볼록이가 대구로 이사를 왔다. 그러면 여러분, 주소지를 부산에 두고 있을 때 부산에 기소했는데 만약에 대구로 이사를 했다. 지금 현재 있지 않단 말이죠. 지금 부산에. 이런 경우에 토지관할 위반인가? 위반입니까? 위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토지관할은요, 공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 공소 제기할 때 주소, 거소, 현재지면 이걸 옮겨도 토지관할 위반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소, 거소, 현재지의 토지관할권을 인정한 이유는 피고인의 출석의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사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주소지를 옮길 수 있어요. 출석의 편의를 위해서 토지관할 위반은 아니라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그러니까 대구지방법원이 되겠죠. 이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수험 포인트는요, 할 수 있지 하야 한다가 아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게 목소리가 나는 엄청나게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녹화는 되나? 나중에는 좀 높여주라. 나는 지금 발음하기가 엄청 힘들다. 자, 그 다음에요. 4번에 사물과다는 같지만 토지관을 달리하는 수개의 1심 법원들의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고법이 같은 경우에는 고법이 여러분 사물과다는 같고요. 토지관을 달리한대요. 사물과다는 같다. 토지관을 달리하는 수개의 1심 법원들의 관련 사건이 수개의 사건이죠. 이게 소송 계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사물과다이 같기 때문에 이런 관련 사건을 모으는 것은요, 신청이 필요하죠. 그죠? 사물과다이 다른 관련 사건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신청이 아니죠. 사물과다이 다르다는 것은 단독에도 가 있고 어떤 사건 단독에 어떤 사건 합의부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요, 합의부가 힘이 센 합의부가 직권으로 병합심리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둘 다 단독 사건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관련 사건이다. 이런 경우에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신청해요? 공통이 되는 직권상급법원에. 공통이 되는 직권상급법원이라는 게 뭔데요, 여러분들? 자, 지방법원의 직권상급은요, 고법입니다. 따라서 고법 관할을 같이 하면 바로 그 고법이 되겠고, 고법 관할을 달리하면 어디가 되겠어요? 대법원이 되겠죠. 대법원이. 그래서 4번 지문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자, 3번에 법관의 기피 신청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형소법이나 판례 입장에 할 때 옳지 않은 게 뭐냐? 자, 1번에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법은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고 기피당한 법관은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기피당한 판사의 소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한 때 직권상급법원이 결정한다. 그렇죠? 우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이 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은 합의부가 합니다. 그런데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은 합의부가 하지 않고 기피 신청을 받은 법원 법관이 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 신청을 했을 때, 또 하나 기피 신청의 방식이 잘못되었을 때, 이때는 신청을 받은 법원 법관이 바로 기각 결정을 할 수 있죠. 이런 것을 학자들은 강학상 어떻게 이름 불러요? 기각 결정인데 앞에 간이라는 말을 넣어서 간이기각 결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조금 더 가볼게요. 간이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이 돼요. 적시항고는 불복이 가능한데 이 적시항고는 상당히 특이하죠. 원래 적시항고를 제기하면 재판 집행이 정지가 되는데 이 적시항고는 재판 집행이 정지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했죠.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기억하고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요. 또 자, 이번에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하고, 틀리죠? 합의부 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그 법관 소속의 법원에 하는 거고요. 수명법관 수탁 단독 판사는 당해 법관에게 한다. 그렇죠. 다음 3번에 기피 신청을 기각 결정에 대해서 적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적시항고를 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적시항고 가능하고요. 인용 결정은 불복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기각 결정 있잖아요. 간이기각 결정 말고 기피 사유가 없어서 기각 결정을 한 이에 대한 불복인 적시항고, 이 적시항고는 재판 집행이 정지가 돼요. 이거는 정상적인 통상의 적시항고거든요. 이거는 재판 집행이 정지돼. 자, 간이기각 결정 있잖아요. 간이기각 결정에 대한 적시항고가 재판 집행이 정지 안 되고, 기피 신청이 이유가 없어서 기각 결정한 거 있죠. 기피 신청의 방식은 제대로 되었고 기피 신청의 이유가 없어서 기각 결정을 했을 때 이에 대해서 적시항고 가능한데, 이 적시항고는 통상의 적시항고란 말이죠. 따라서 재판 집행이 정지가 된다고요. 간이 기각 결정에 대한 적시항고가 재판 집행이 정지가 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4번에 기피 신청이 있더라도 급속을 요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송 진행 정지하지 않을 수 있는데, 판례는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였다는 사정도 그러한 소송 진행 정지 예외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전에 보았죠. 이전에. 자, 그 뭐 판례라는 것은 그 당시 법에 따른 게 판례이고,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 소송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런 판례가 나오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시험에는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이제 배경을 한번 말해드려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우리 공판 절차가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공판 절차가 이렇게 정지가 되면 이 기간은 구속 기간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들어가지 않아요. 공판 절차 정지 기간, 구속 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어떻게 돼 있으냐면 심신상실과 심신상실 질병으로 공판 절차가 정지됐다. 오늘 우리가 할 건데, 심신상실이나 질병이 있으면 공판 절차를 정지해요.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놈이 막 갔단 말이죠. 또 병에 걸렸어. 그리고 공판을 정지합니다. 그럼 이 기간은 구속 기간에 들어가지 않게끔 법의 규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공장 변경도 공부할 건데요, 공장이 변경되었을 때 공판 절차가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지할 수 있거든요. 이 기간도 구속 기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기피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공판을 정지하잖아요. 근데 이 정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속 기간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피고인 구속 기간 2달인데 한 달 10일 정도 지났습니다. 한 달 10일 정도 지났는데, 그러니 한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구속 기간이. 근데 만약에 기피 신청이 들어왔다. 그리고 공판을 정지했다. 한 15일 정지했어요. 15일. 근데 이 15일이 그대로 이전에는 구속 기간이 들어갔다고요. 그럼 만약에 15일 정지되고 딱 이제 재판을 딱 하려고 하니까 구속 기간이 얼마밖에 안 남아? 그럼 이전법은 5일밖에 남잖아요. 그러면 재판 아주 신속하게 서둘 수밖에 없겠죠. 졸속 재판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전 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전 법 때문에 판례가 나올 수밖에 없죠. 구속 만기가 임박한 상태에서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이 공판 절차를 이게 정지해버리면 이 기간이 구속 기간이 그대로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구속 기간이 턱없이 짧아지게 된다. 그래서 구속 만기 임박한 상태에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급속을 위한 경우다. 그러니까 정지할 필요 없이 계속 재판을 진행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왜 이런 판례가 나올 수 없냐? 지금은요, 소송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기피 신청이 들어왔을 때 공판이 정지된 기간도 구속 기간에는 들어가지 않게끔 이게 법이 개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자, 한 달 한 10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구속 기간이요, 기피 신청이 들어왔죠. 그러면 구속도 딱 같이 멈추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 이런 판례가 나올 수는 없거든요. 법이 개정되어서. 근데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 기억은 해두셔야 돼요.
좀 안타깝죠. 자, 법 현상이 바뀌어서 이제 이런 판례가 나올 수 없다면 물어보지 않는 게 그건 옳거든요. 그죠? 자, 4번에 관할의 병합심리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에 달리하는 수개의 1심 법원들의 관련 사건이 있겠습니다. 자, 관련 사건인데 사물관할은 갖고 토지관할에 달리한대요. 그러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 신청해요? 공통이 되는 직권상급법은 어디죠? 고법관할에 같이 하면 고법이고 달리하면 대법원이죠. 소속 고법이 같은 경우에는 고법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병합심리 신청 사건에 관할 법원이 된다. 맞죠? 그 다음 2번에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여러분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 수개의 관련 사건인데 사물관할이 다르대요. 우리 사물관할은 뭐? 단독과 합의. 사물관할, 단독과 합의를 말하는 거죠. 단독과 합의. 하나의 사건은 합의가 있고 하나의 사건은 단독이 있다는 겁니다. 이 관련 사건이에요. 이걸 모으는 방법은요, 합의부가 직권으로 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단독은 합의관한테로 넘기는 겁니다. 그렇죠?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 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합의부와 단독 판사에 계속된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병합 심리할 수 있죠. 토지관할을 달리해도 가능하죠. 여러분 사물관할이 다르면요, 관련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면 토지관할은 동일하건 다르건 똑같이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말이에요. 제가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강도를 하고 그다음 대구에서 사람을 때렸다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단독 사건이고 광주에서 했던 강도는 합의 사건이란 말이죠. 토지가 다르죠. 또 사물도 다르죠. 이런 경우에는 각각 공소가 정해져 있다면 똑같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는 대구지방은 단독 사건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병합심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넘기는 겁니다. 내가 대구에서 강도를 하고 대구에서 사람을 때렸다. 수개의 관련 사건 맞죠? 1인 2범한 여러 개의 범죄. 대구에서 강도, 대구에서 폭행. 이런 경우에 자,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강도 기소하고 폭행은 대구지방법원 단독에 기소했다. 이런 경우도 똑같아요. 관련 사건, 수개의 관련 사건이요, 합의부가 단독한테 줘라고 하면 이렇게 넘기는 거죠. 이것이 꼭 대구에서 일어나지 않고 자, 광주하고 대구 이런 경우에도 똑같다고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 4번에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는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은 검사 피고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 이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래요.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다면 신청을 해야죠. 어디에? 공통이 되는 직권상급법원에. 자, 5번 문제. 다음 중 진술거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기억번. 여러분 우리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이것을 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원칙적으로 삼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원칙적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삼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죠. 언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삼을 수 있다는 게 판례죠. 예, 바로 그 판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피고인이 되었을 때요, 자,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여러분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잘못된 길로 이끌이는 그런 시도에 기인한 그 진술구문 행사 있잖아요. 그러면 형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 명백한 증거가 있고 하면 여러분 진술구문 행사를 하면 형을 가중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 조심하셔야 돼요. 가중적 양해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예, 옳은 질문이고요. 자, 이번엔 우리 진술거부권이라는 것은 우리 형사 책임에 대해서만 거부할 수 있는 거죠. 형사 책임만요. 민사 책임이나 행정상 책임에 대해서는 진술구분 행사할 수는 없어요. 포함된다 했기 때문에 틀리고요. 그 다음 D급번. 여러분 우리 각종의 행정법규들은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기록을 하라 또는 보고를 하라 이런 기록 의무,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각종의 행정법규들이. 근데 만약에 내가 기록하는 내용들이 또는 보고를 하는 내용이 만약에 내 범죄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자, 이런 행정법규들은 나의 형사책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진술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데 기본권 침해할 그런 소지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교통법입니다.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에게 신고 의무를 벌칙으로 강제하고 있거든요. 신고 의무를. 신고를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범죄가 되고 처벌한단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내 잘못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나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지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범죄가 또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의 형사책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하는 그런 규정이 아니냐, 진술권 침해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충분히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도로교통법의 사고 운전자의 신고 의무를 벌칙으로 강제한 이 규정의 입법 취지를 보자는 거죠.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냐 말입니다. 피해자 구호라든가 교통질서 회복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고 운전자가 신고하면은 이 둘을 다 가능할 수 있단 말이죠. 신고를 하면 교통질서의 원활한 회복과 피해자 어떤 응급 구호가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란 말이죠. 필요하죠, 또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진술을 침해하고 이렇게 보면 필요한 행정 목적이고 진술을 침해하지 않고 그래서 진술 거부권을 침해하는 이쪽 영역은 해석을 통해서 배제하는 겁니다. 이 조문에서 떼내는 거예요. 떼내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법률 조문에 일부에만 암세포가 묻어 있으면 그것만 도려내는 게 헌재예요. 우리 사람 몸에 암세포가 묻어 있을 때 그것을 도려내는 게 의사가 하는 거라면 그 장기를 떼버리는 게 아니고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그만큼만 도려내는 게 의사라면 한 나라의 내부 장기는 법이거든요. 법에 일부만 암세포가 묻어 있으면 그것만 도려내는 게 헌재란 말이죠. 헌법재판소. 그래서 우리 헌재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냐. 이 규정은 피해자 구호나 교통질서 회복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통사고의 객관적인 내용만을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 적용한다. 형사책임에 관한 것으로 해석 적용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본다면 이 규정은 진술 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합헌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예, 그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것이죠.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 위반되지는 않는다. 옳은 지문. 그 다음 B열번. 여러분 우리 지문을 찍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혹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냐? 아니죠. 진술이란 것은요. 자기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경험 사실을 정신작용이라는 언어를 통해 표현하는 게 언어. 언어라는 것은 뭔데요? 말이고 그리고 글이죠. 이것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문을 찍고 신체를 측정하고 사진을 찍고 호흡식 음주 측정기 있잖아요. 우리 음주운전자석 여부를 이렇게 호흡을 측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이거는 진술을 강요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진술 거부권 침해가 아니다. 호흡 측정에 불허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요. 이게 진술 거부권 침해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술을 강요하는 것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진술 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요. 그다음 미연번.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출석시켜 신문할 때 신문 전에 피해자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된다. 신문 전에 진술 거부권 고지해야 되는 건 당연히 옳은 지문이고요. 그다음 B번. 판례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자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진술은 아무리 임의로 진술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는 않겠죠. 그죠? 인정되지는 않는다. 옳은 지문입니다. 그다음 6번. 법관의 기피 신청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에 형사소송법 규정이나 판례의 태도와 거리가 먼 것이 뭐냐라고 했습니다. 1번엔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에 한해서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에 한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변호인은 권한이 있는데요. 이 권한은 대리권과 고유권으로 크게 나뉘어져요. 변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대리권과 고유권이요. 대리권이라는 것은 피해자 피고인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이게 대리권이고요. 고유권은 변호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 고유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리권 있잖아요. 이 대리권은 다시 피해자 피고인의 의사에 종속돼요. 반해서 할 수 없는 종속 대리권이 있고요. 종속된단 말이죠. 피해자 피고인의 의사에. 그런데 피고인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는데 이게 독립 대리권입니다. 그런데 이 독립 대리권은 다시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있는 게 있고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또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없는 게 있다고요.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없는 거 있는 거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있는 게 뭔데요, 여러분들? 구보전 이게 시험에 나왔으니까요. 구보전 변의, 구속 취소, 그다음 보석 청구, 그다음 증거 보전 청구, 공판기일 변경 신청 오늘 공부할 거예요. 그다음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오늘 할 겁니다. 이런 것들요. 이것들은 다 했죠 우리가. 이 두 개 오늘 할 겁니다. 오늘 할 거예요. 이제 다 했어요. 이런 것은 독립 대리권인데 명시한 의사에도 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독립 대리권이에요. 됐죠? 그래서 우리 구보를 하려고 하는데요. 변이 찔끔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옆에 명의가 있으면 의사가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으면 그걸 보여가지고 막아야 되겠죠. 명의가 있으면 구보전 변이요. 만약에 명의 명한 의사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뛰면 피똥을 싸죠. 피똥 싸요. 피똥 싸.
이게 뭔데? 기피 신청이요. 기피 신청. 그 다음 증거 동의. 증거의 동의. 이거는 우리 다음 주에 하겠네요. 이건 우리 했죠. 그 다음에 상소 제기. 이거는 다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상소 제기. 자, 이런 경우에는 명시 하나 사입 안 할 수 없죠. 지금요, 이 기피 신청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 명의가 없으면은 그냥 띄면 피똥을 싼다라고 기억을 해보면 뭐 이 두 개를 쉽게 잡을 수 있는데, 일단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는 한데 최근에는 이쪽 부분도 나왔기 때문에 한목에 기억을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하고, 기피당한 법관은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기피당한 법관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한 때에는 직권상급법원이다. 맞죠, 그죠? 자, 3번에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 22조에 따라 정지되는 소송제에는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소송 절차를 정지하는데, 이것은 실체 재판 도달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본래의 안건, 유무죄, 증거조사나 사실심리 이런 것들이 정지가 된단 말이죠. 구속갱신, 판결의 선고는 정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적시항고할 수 없다라고 했네요. 적시항고할 수 없다. 기각 결정에 대해서 적시항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재판 집행이 정지도 되죠. 간이각 결정은 재판 집행이 정지가 안 되지만 이거는 재판 집행이 정지가 돼. 자, 무죄추정 원칙 들어가 볼게요. 무죄추정 원칙 1번에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는 더 이상 무죄로 추정되지는 아니한다. 틀리죠? 언제까지 무죄 추정됩니까? 확정이 될 때까지는. 그다음 2번에 형소법은 피해자에 대한 무죄 추정 원칙을 명시로 규정하고 있다. 자, 우리 헌법과 소송법은 누구에 대해서만 무죄 추정을 규정하고 있다고요? 피고인에 대해서만. 그렇다면 피해자란 무죄 추정을 받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규정은 헌법과 소송법에서 피고인만 규정이 있지만 피고인도 무죄로 추정된다면 그보다 혐의가 옅은, 아직 혐의가 낮은 피해자는 해석상 당연히 무죄 추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무죄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는 판결에는, 이런 번복이란 말을 잘 모르십니까? 번복이라는 것은 뒤집는다는 겁니다. 말을 뒤집는 것을 우리가 번복한다라고 하잖아요. 번복한다. 우리 복분자 있잖아요. 복분자. 이런 복분자 아시죠? 산딸기 복분자 이렇게 쭈쭈쭈쭈 산에 있잖아요. 그 먹으면 달달하고 맛있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그 개미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탁 따가지고 이게 부셔야 돼 안에. 난 이제 시골 촌놈이니까 우리 먹을 게 없어서 그거 많이 따 먹었는데요. 탁 보면 개미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개미들도 때로는 이제 먹으면요 좋아요. 톡톡 씹히는 맛이 있거든요. 톡톡 씹히는 맛. 난 산에 이런 것들 참 많이 먹었던 것 같아. 산에. 그 다음에 뭐 노루 잡으러 간다고 노루 든나놓고 말이야. 근데 막상 이제 노루를 한 마리 잡았어요. 이제 어르신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그리 큰 노루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을 따가지고요 피를 받더라고요. 그래 내보고 먹으래요. 그 내가 이제 잡았어요. 내가 그대로 뭐 칼 가지고 노루 잡으러 돌아다니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꽝 이렇게 뭐 청산가리 해가지고 이제 꽝 잡고 막 그래놓고서 막상 먹지는 않고 뭐 피를 이렇게 받아 주더라고요. 내보고 피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을. 내보고 먹으래. 내가 안 먹었죠. 그리고 이제 막 목을 딸려고 하길래 살려주라고 내가 뭐 아저씨 살려줘요. 아버지 살려줘. 내가 하면서 막 엉엉 울고 있는데 결국 목을 따더라고. 뭐 하다 그랬노?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 번복이란 말. 복분자다 그랬구나. 여러분 그 산딸기 있잖아요. 산딸기 이게 복분자예요. 왜 복분자가 이제 됐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이걸 할아버지가 산에서 이걸 열매를 먹고요. 시골 어르신들은 화장실이 저 뒷간이라 해서 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겨울에 넘어지면 할아버지도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방 안에 요강이라는 것을 하나 딱 놔놓고 요강. 거기다 할아버지가 낮에 산딸기를 먹고 이제 실을 하고 싶어서 그 요강에다 실을 했더니 요강이 막 이렇게 너무 뒤로. 그 정도로 이게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복요 복. 복, 뒤집을 복자, 분, 화분할 때 그 요강이죠. 화분. 자, 열매 자자잖아요. 화분을 뒤엎는 열매, 이게 복분자네요. 내가 복분자를 우리 누나가 그 우리 괴물 같은 우리 누나 있었다 있잖아요. 그 누나가 이걸 복분자 열매를 한 푸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에 갖다 던져놓고 갔더라. 그래가지고 집에 할매가 이걸 뭐 지근지근 밟아가지고 이게 액을 이렇게 뽑아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보고 먹으라 해가지고 너 근데 뭐 지금 열심히 들어라 지금. 자, 그래 내가 그걸 먹었거든. 그 당시에 잠이 안 오더라고. 잠이 안 오고
피곤한 줄을 모르겠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그 어떤 한약이든 뭐든 간에 제일 효과 보는 것은 그 복분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실 때 엄청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어머니한테 복분자 그 열매 우리 그 가게에 파는 그 복분자 그 음료 그런 거는 복분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거 말고 정말 복분자 열매를 쭉쭉 짜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먹어보세요. 아니 엄청 나는 그 당시 피곤한지를 모르겠더라니까요. 참. 근데 내가 뭐 피곤한지를 모르고 하면 그 집에 할매도 그런 거 해줄 법한데 안 해주더라고요. 이런 해달라고 하세요 부모님한테. 효과 있더라고. 자, 이 번복이라는 것은 뒤집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죄가요. 여기 보세요. 유죄 판결이 이제 선고되고 이게 7일 지나서 확정이 되면 이제는 뭐가 돼요? 이제는 여기까지는 무죄 추정이지만 여기는요 이제 유죄죠, 유죄. 그러니까 무죄 추정이 이제 번복되는 거죠. 언제요? 유죄 판결이 선고가 아니고 유죄 판결이 이렇게 확정이 되면 이제 무죄 추정은 번복되는 거예요. 유죄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유죄 판결에는 뭐가 있는가? 유죄를 있을 유자 죄가 있으니까 형을 선고하는 거죠. 형을 선고하는 거고 또 형을 면제하는 것도 있어요. 면제. 죄가 있어서 형을 선고해야 되는데 이 형을 면제하는 것도 있고요. 형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도 있거든요. 형 선고를 유예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유죄일 때 하는 겁니다. 유죄일 때. 유죄 판결이라는 것은 자 풀어보면 형 선고 판결, 형 면제 판결, 형 선고 유예 판결을 합해서 유죄 판결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었을 때도 무죄 추정은 이제 번복되고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죄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는 판결에는 형 면제나 선고의 확정 판결도 포함된다는 것. 당연히 옳은 지문이죠.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는 지문이에요. 그다음 4번에 구속 피고인이 공판에게 출석할 때 수의 착용을 강제하는 것. 수의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무죄 추정 측에 바라겠죠. 여러분 재수자용 의류 수의 있잖아요. 그 숫자가 재밌는 한자입니다. 그 빵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죠. 야, 이 한자가 뭐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 빵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재수할 때 숫자입니다. 수의 재소자용 의료죠. 이거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무죄추정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옳은 지문이 되겠죠. 그다음 8번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열람 등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 자, 이런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을 위해서 제출된 지방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 청구서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표자 진술을 기재한 서류 표자에 처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그렇죠. 검사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열람사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제한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검사는 공소에 대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에 대한 열람사를 거부할 수 없다. 목록은 거부를 못하죠. 그죠? 목록은 거부 못하고.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위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 등사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인정될 때 열람사 범위를 제한하거나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 제한, 거부 가능합니다. 이게 틀리네요. 답이고. 그 다음 9번. 국선 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이 뭐냐? 수인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 그 수인의 피고인을 위해서 동일한 국선을 선정할 수 있다. 이해가 상반될 때는 동일한 국선을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33조는 변호인이 없는 때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틀리죠. 구미츠놈의 장단입니다. 단기 3년 이상이죠. 여러분 장기 3년 이상이 옳은 게 어떤 경우였죠? 긴급체포의 대상이 긴장입니다. 긴급체포가 장기 3년 이상. 우리 사선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붙여주는 이런 사건은요. 단기가 3년 이상이 돼야 돼요. 사형, 무기, 단기 3년 이상. 됐죠? 장기가 아닙니다. 단기예요. 틀리고요. 그다음 빈곤의 경우에는 여러분 청구가 있어야 되죠. 직권하면 틀립니다. 여기 직권했으니까 틀리죠. 그다음 4번에 연령지능 교육 정도 이것은요. 권리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면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정해야 한다는 건 옳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이요. 다음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공판 심리 도중에 성명 모형 사실이 판명되면 검사는 공장 정정 절차에 의해서 피고인 표시를 모형되어 정정하면 된다. 그렇죠? 피고인 이름을 바꾸는 것은 뭐라고요? 공장 정정입니다. 오늘 우리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 제명이라든가 적용법조라든가 그 다음 공소사실 있잖아요. 이것을
동일성 범위까지 바꾸는 것을 공부를 할 건데 이것을 공장 변경이라고 해요. 자, 피고인 이름 바꾸는 것은 공장 정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인정신문 단계에서 위장 출석이 밝혀지면 그냥 끄지라 하면 되죠. 진정 피고인은 소환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되고요. 피모용자가 공판위에 출석하거나 약식명에 대해서 정치재판 청구하면 공소시효 판결을 해야 한다. 피모용자가 법정에 나오게 되면 공기판한다. 맞죠? 그죠? 다음 사실심리에 들어간 이후에 위장 출석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공기판을 선고함으로써 부진정 피고인에 대한 수송 계속을 종결시키고 진정 피고인에 대한 다시 공소를 제기하여 이게 틀리네요. 다시 공소를 제기하면 안 됩니다. 이중 기소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기소한 것이 피고인에 대한 기소예요. 위장 출석자에 대한 기소가 아니고, 그래서 소환해서 절차를 진행하면 되지 다시 기소를 하는 것 안 돼요. 그다음 11번 국선배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신문할 피해자에게 변론이 없어 판사가 직권으로 변론을 선정한 경우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1심까지는 틀리죠. 기각되면 효력이 소멸해요.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즉 발부가 되면 1심까지 효력이 있다는 거죠. 자, 2번. 자,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된 수용적인 경우에도 자, 구속된 때에 해당한다. 틀리죠. 우리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고 사선이 없으면 국선을 선정하는데요. 여기 구속은 당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당해 사건은 우리 당구라고 했죠. 당구. 당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3번. 구속된 피해자뿐 아니라 체포된 피해자가 적부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33조의 국선변호인 선임 사유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는 때는 국선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 이게 옳은 질문이죠? 옳은 질문이죠. 우리 체포, 구속, 적부심 전부 다입니다. 그 다음 4번에 국선변호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임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 반드시 법원 또는 피고인의 허가. 틀리죠? 법원 또는 판사의 허가입니다. 그 다음 12번 진술 구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1번에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를 고지하지 않은 때 그 피해자 진술은 위법하게 수된 증거로서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 그렇죠.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 수입 증거니까 증거로 못하는 겁니다. 다음 2번에 음주 측정은 신체의 물리적 사회적 사회 상태를 드러내는 행위이므로 주치운전 혐의자에게 음주죄 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 주치운전자에게 음주죄 영할 것을 요구하는 것, 진술을 강요하는 것 아니죠. 자기 몸속에 알코올을 드러내는 행위예요. 자기의 신체적, 물리적, 사실 상태를 드러내는 행위다. 그 다음에 3번에 피고인인 법인의 대표자도 진술거부를 주체해야 된다. 그렇죠. 피고인이 법인이라면 그 법인의 대표자 진술거부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에 피해자 피고인은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일체의 진술은 거부할 수 없다. 틀리죠. 일체의 진술도 다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13번에 음주운전을 한 갑이 을의 성명을 사칭하는 바람에 검사 A는 공짜의 을을 피고인으로 표시하여 공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이 뭐냐. 갑이 을의 성명을 모욕한 사실이 재판 중 밝혀진 경우에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장 인적사항 기재를 정정해야 한다라고 했네요. 피고인 이름 바꾸는 것은 정정인데 이때는 법원의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1번 틀리고요. 그다음 2번에 검사가 피고인 성명을 정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피고인 불특정을 이유로 면소 판결 아니죠. 뭔데요?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성명 모욕의 결과 법원이 을에게 약식명을 송달하여 을의 정치재판 청구에 의해서 심리를 진행하던 중 성명 모욕 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은 을에 대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때린다. 이게 옳은 지문이래요. 그 다음 4번에 법원이 성명 모욕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을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판결의 효력은 을에게 미친다. 자, 우리 성명 모욕 소송 경우에는 피고인은 모용자예요. 공소제기의 효력도 모용자거든요. 갑이거든요. 모용자 갑이요. 따라서 확정이 됐을 때 기판력도 자 모용자입니다. 피모용자에게 미치는 것 아니에요. 판결을 을에게 미친다. 틀립니다. 미치지 않습니다. 피고인에게 미치는 거잖아요. 을은 피고인 아니잖아요. 그다음 14번에 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여러분 2급, 3급, 4급 장애인 사례는 국선을 선정해야 되는 판례였죠. 자, 2급이요. 그래서 맨 뒤에 국선 선정 없이 심리를 진행했다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틀리죠. 위법하죠. 자, 1인의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 3인까지 아닙니다. 변호인 선임 수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3인이라면 틀리죠. 자, 변호인 선임 수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요 처리될 수 있는 문제가 수송 지연입니다. 이를 막기 위한 제도가 뭔데요? 대표 변호인. 대표 변호인의 선임 수가 뭐라고요? 최대 3인이죠. 그래서 3이라는 오답이 들어간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공소되기 전에 변호인 선임한 경우에 1심에도 효력이 있다. 그렇죠? 1심까지는 가고
변호인의 진실 의무가 있죠. 유죄임을 안 경우에 무죄 변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유죄라는 것을 알아도 무죄 변론하는 것은요, 진실 의무 위반이 아니에요. 자, 이건 무죄 변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틀리죠?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미연번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접견 불허 처분이 없더라도 변호인의 구속 피해자에 대한 접견 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 불허가 처분되는 것과 동일된다. 그렇죠? 접견 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 불허가 처분되는 것과 동일하다.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 15번. 진술 거부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형법이 보장하는 피해자 진술 거부권,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 자기의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지 않는 자기 무죄 거부 권리에 트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을 때 그 피해자 진술은 위법하게 된 증거로서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를 부인되어야 한다. 맞고요. 그 다음 이번에 호흡 측정기 있잖아요. 이거는 불응할 경우에 처벌한다 하여도 이런 형사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그렇죠? 이 진술을 강요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 다음 3번에 자, 우리 진술 거부권 행사 있잖아요. 이것을 후회하지 않고 있다는 인격적 비난 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해 조건을 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죠. 그죠? 여기에 허용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원칙은 안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라면 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삼을 수 있다는 이런 말이 나와야 되죠. 4번에 피고인이 진술권 행사하는 것은 형사하는 것을 이유로 피고인의 불이익한 심정 형사를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렇죠? 진술 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불이익 추정은 불가능합니다. 16번이요. 여기서부터는 우리 지난주 진도가 아니고 그 전 진도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틀린 질문들 위주로 해설하고 끝낼게요. 공소장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3번이죠. 동일법원의 이중기소의 경우에는 여러분 동동판입니다. 공소기각 판결이죠. 동일 사건이 다른 여러 개의 법원에 이중기소됐을 때는요, 경합의 문제가 생기고 경합에서 이긴 놈이 재판하고 경합에서 밀린 놈은 이 사건과 결별한다 했죠. 공소기각 결정이죠. 동다결, 동동판, 동일 사건, 동일 법원, 동일 사건, 동일 법원, 동일 사건이 동일 법원. 그러면 뒤에 기소된 것은 공소기각 판결. 동일 사건, 다른 여러 개의 법원에 기소가 되면 관할의 경합의 문제가 생기고 경합에서 이긴 놈이 재판하고 밀린 놈은 공소기각 결정. 동동판, 동다결. 오답을 거는 형태는요, 이렇게 오답을 건다고요. 동동결, 동다판. 이렇게 가면 틀리다는 것. 자,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17번에 제정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고소인과 고발의 제정신의 대상 범죄는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아요. 고소인은 모든 범죄, 고발인은 형법 1, 2, 3조부터 1, 2, 6조. 자, 이것이 뭔지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 무엇인데, 여러분들? 자, 직권을 남용, 그리고 가두는 거죠. 불법 체포감금, 때리는 거죠. 폭행, 가혹행위. 그리고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겁니다. 까발리는 거예요. 피의 사실 공표죄. 다르죠. 그 다음 18번. 공사일 특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 2번이죠. 교사번과 방조범의 경우에는 교사 방조행위만 기재하면 좋다. 아니죠. 교사나 방조는요, 정해진 범죄 행위를 하는 범인 정범행위에 종속되는 겁니다. 따라서 교사행위, 방조행위만 적어서는 안 되고요, 실제 정해진 범죄 행위를 하는 범인의 정범행위도 같이 적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 19번이요. 다음 설문의 경우에 갑에 대해서 항소번은 어떠한 재판을 해야 할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9년 1월 17일에 절도죄로 기소가 됐대요. 2009년 1월 17일에 절도죄로 기소됐다. 2009년 1월 17일. 여기 기소죠. 자, 기소. 그런데 범죄는 언제요? 2004년 1월 17일. 2004년 1월 17일 여기서 범죄가 종료했네요. 절도죄로 유죄가 선고되자 갑은 무죄를 정하여 항소했고, 자, 처음에 이제 절도죄로 기소됐네. 절도. 그런데 항소심에서 공장이 변경됐답니다. 공장이 변경됐대요. 뭐로 변경됐습니까? 자, 여기에 점유이탈물 횡령,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시효는 7년이라 했고요, 이것의 실효는 5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5년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자, 우리 공소장이 변경되면 변경된 공소장 공사일 법정을 가지고 효기한을 정하죠. 그러니까 5년입니다. 이것이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완성 여부는 최초 공소 제기 시까지입니까? 아니면 공장이 변경된 시점입니까? 최초 공소 제기 시까지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년이 지났다면 법은 어떤 재판이요? 5년이 지났다면 어떤 재판이요? 5년이 지났다면 면소 판결, 면소.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뭐 실체 재판을 해 들어가겠죠. 그러면 5년 지났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자, 우리 공소시효 있잖아요. 공소시효는 기간 계산의 일반 원칙에 대한 예외죠. 구속기간과 마찬가지로 초일을 산입해요, 불산입해요? 산입합니다. 그럼 1월 17일이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 되는 시점은 언젠데요? 2005년 1월 17일이야, 16일까지야? 16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 1월 16일, 2005년, 2006, 2007, 2008, 2009년 1월 16일까지가 딱 5년이에요. 5년하고 몇 시간 지났죠? 따라서 법은 어떤 재판이요? 면소 판결. 자, 문제를 아주 빠르게 푸는 방법이요. 여러분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시간이 없어. 근데 문제가 되게 길잖아요, 이 문제. 이렇게 길게 나와요. 만약 이런 문제 나온다면. 딱 보니까 자, 범죄가 종료한 거 1월 17일. 그 다음 기소한 거 1월 17일. 1년이 12달인데 똑같이 1월. 한 달이 보통 31일, 1월은 31일까지 있는데 똑같이 17일. 여기에서 나는 냄새. 면소 판결. 됐죠? 그래서 17 면소. 됐죠? 1월 17일, 1월 17일 면소. 시간 없으면 이렇게 빠르게 하고 넘어가도 된답니다. 20번에 수송수리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공판조서는 공판에 참여한 재판장 등 법관이 작성한다? 아니에요. 공판조서. 자, 공판조서는 법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기재한 서면이거든요. 법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기재한 서면이 자, 이게 공판조서예요. 공판조서인데 이 공판조서는 여기 판사들 바로 밑에 A 판사, B 판사, C 판사 법대 바로 밑에 있는 법원 사무관 등이 작성하는 겁니다. 법원 사무관 등이. 1번 틀리죠. 법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5분만 있다가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륨 좀 높여주라. 너무 낮다. 너무 낮아서